조선시대 백성들은 국가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을까요? 드라마에서 탐관오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장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떠도는 유랑민의 모습, 곳간을 털어 세금을 마련하는 가족들의 눈물. 우리는 조선시대 세금을 단순히 무겁고 가혹한 것으로만 기억합니다. 한 해 농사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겼다는 이야기, 세금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세금 제도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건국 초부터 말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했고, 때로는 백성을 위한 진지한 개혁도 있었으며, 계층과 지역,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백성은 수학의 10분의 1만 냈지만, 어떤 백성은 절반 이상을 냈습니다. 어떤 지역은 쌀로 간단히 납부했지만, 어떤 지역은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양반은 거의 내지 않았지만 평민은 평생 세금에 허덕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실제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였는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세금 제도가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실록과 호적 자료, 개인 문집, 지방 관청의 장부에 기록된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진짜 세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전세, 공납, 여기 바로 그것입니다. 전세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농사를 짓는 땅에서 거둬들인 곡식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세금 방식이었고,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제도였습니다. 공납은 각 지역에 특산물을 바치는 현물세였습니다. 바닷가 지역은 해산물을, 산간 지역은 나무나 약재를, 평야 지역은 농산물을 지역 특성에 맞춰 납부했습니다.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로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군역은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고, 요역은 도로를 닦거나 성을 쌓는 등 국가 공사에 동원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세는 토지 면적과 토지의 비옥도, 그리고 그 해의 풍흉에 따라 달랐습니다. 조선은 토지를 1등전부터 6등전까지 6등급으로 나누었고, 1등전이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1등전은 한 마지기당 쌀 20마를 수확할 수 있다고 보고, 그중 4마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이는 20%에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공납은 지역별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라도 해안 지역인 나주는 전복과 미역, 김을 바쳤고, 내륙인 전주는 무명과 종이를 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인 평창은 송이버섯과 산삼을, 해안인 강릉은 명태와 오징어를 바쳤습니다. 경상도 대구는 무명과 삼배를, 울산은 미역과 소금을 냈습니다. 한양에 가까운 경기도는 더 자주, 더 많은 양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양주는 1년에 12번이나 공납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10년, 경기도 광주에 사는 농민 김등남의 1년을 들여다볼까요? 호적 자료에 따르면 그는 40세의 양인으로 논 5마지기를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2아들, 딸 하나를 둔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그의 노는 3등전으로 분류되어 한 마지기당 16마를 수확할 수 있었고, 그중 2말 사대씩을 전세로 냈습니다. 5마지기니까 1년에 쌀 12말 사대를 전세로 내야 했죠. 이는 그가 거둔 전체 수확량 80말의 약 16%에 해당했습니다. 그 해는 중년이어서 10분의 1이 아닌 15분의 1 정도를 낸 것입니다. 봄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밭 3마지기에서 보리 30마를 거두고 여기서도 보리 6마를 더 냈습니다. 공납으로는 광주 지역 특산물인 꿀 2대와 밤 1말, 그리고 당나무 껍질 3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공납이 큰 문제였습니다. 광주에서는 꿀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등남은 이것을 구하기 위해 한양의 시전 상인에게서 비싼 값에 사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실제 꿀 값의 서너 배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꿀 2대를 구하기 위해 쌀 5말 어치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밤은 자기 집 뒤뜰에서 주웠지만 당나무 껍질도 마을에 없어서 사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군포로 무명 한 필을 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직접 목화를 길러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서 만들었습니다. 한 필을 만드는데 꼬박 보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을 공사인 제방 쌓기에 1년에 20일을 동원되었습니다. 봄 농사철과 가을 추수철을 피해 동원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농사일을 할 수 없었으니 실질적인 손실이었습니다. 20일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쌀 6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모두 합치면 김등남은 쌀 12말 사되, 보리 6말, 쌀 11말 어치의 공납물 구입비, 무명 한 필, 그리고 20일의 노동력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쌀로 환산하면 약 40말 정도였고, 이는 그의 총 수확량 110말의 36%에 달했습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경상도 진주의 양반 박상주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문집인 박시가승에 따르면 그는 논 30마지기, 밭 15마지기를 소유한 중소 지주였습니다. 대대로 진주에서 살아온 토착 양반이었고 할아버지가 문과에 급제했으나 아버지는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전에는 소작인 5가구가 그의 땅을 경작했고 수확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년 쌀 100말, 보리 50말 정도를 소작료로 받았고 그 중에서 전세 20말을 냈습니다. 양반이라 군포는 면제되었고 공납도 마을의 평민들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고 남은 곡식으로 책을 사고 손님을 접대하며 선비로서의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외란이 발생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작인들은 피난을 떠났고 논밭은 황폐해졌습니다. 그 자신도 가족을 데리고 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전세를 요구했습니다. 실록에도 기록된 것처럼 전쟁 중에도 세금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선조 26년, 박상주는 피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황폐한 논을 보았습니다. 소작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평생 괭이를 잡아본 적 없는 양반이 논에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그의 간신히 쌀 30말을 거뒀는데 관아에서는 전세 20말을 내라고 했습니다.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관아를 찾아가 사정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라도 전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는 집안 대대로 전해오던 서책 100여 권을 한양의 책방에 팔고 조상 제사에 쓰던 녹그릇들도 내다 팔았습니다. 그의 문집에는 이때의 비통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진주는 비단과 한지를 바쳐야 했는데 전쟁으로 장인들이 흩어져 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양의 공인이라 불리는 중간 상인에게 엄청난 값을 주고 사서 납부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비단 한 필의 원래 가격이 쌀 10말이었는데 전쟁 중에는 50말을 주고 사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납이라는 폐단이었습니다. 숙종시대 한양에 사는 중인 의원 이경직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그의 일기인 송화잡기에 따르면 그는 논밭이 없었기에 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의원으로서 내의원에서 일하며 국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역이었죠. 매달 열흘씩 궁궐에 출근하여 왕실 사람들을 진료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밤낮 없이 불려갔습니다. 이 노동의 대가로 그는 한 달에 쌀 2말과 무명 한 필을 녹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따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군포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그와 그의 2아들, 총 3명의 정남이 있었고 각자 군포 2필씩 총 6필을 내야 했습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당시 무명 한 필의 가격이 쌀 2말 반 정도였으니
6필이면 쌀 15말에 해당하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의 월 수입이 쌀 2마리였으니 군포만 거의 8달치 수입에 맞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기에서 군포의 부담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 군포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그의 일기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숙종 10년 봄,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했을 때 그는 군포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 있던 쌀을 모두 팔아야 했고 그것도 부족해 양반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일기에는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환자를 보러 다닌 기록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양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때 군포 납부를 이유로 댔다는 것입니다. 군포는 양반이 아닌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민거리였고 심지어 양반들도 이 문제를 이해하고 동정했던 것입니다. 영조시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후 충청도 서산의 농민 정여립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변사등록에 따르면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통일하여 내는 제도였습니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여립은 55살의 농민으로 논 10마지기, 밭 5마지기를 가진 자영농이었습니다. 그는 대동법 시행 전과 후를 모두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대동법 시행 전, 그는 서산 특산물인 생선과 소금, 그리고 삼배를 공납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서산은 바닷가 지역이라 생선과 소금은 구하기 쉬울 것 같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정 종류의 생선, 특정 품질의 소금이었고 정여립이 사는 마을에서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중간 상인인 박납업자에게 비싼 값을 주고 사서 납부했습니다. 생선 10마리의 시장 가격은 쌀 1마리였지만 박납업자는 쌀 3마를 요구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배는 직접 삼을 재배하고 아내가 배를 짜서 만들었지만 그 노동력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공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박납업자와 값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늘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 15년 대동법이 충청도에 시행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논에서 나는 쌀로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논 10마지기를 가진 그는 1년에 쌀 12말만 대동세로 내면 되었습니다. 이전에 공납으로 내던 물품들을 사는 데들은 비용이 쌀 20말이 넘었으니 확실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고 관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와 군포는 별도로 내야 했습니다. 전세로 10말, 군포로 2필을 냈으니 총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대동법을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적어도 박납업자의 횡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고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명확해져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은 읍지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정조시대 평안도 의주의 상인 김만득은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지 않고 중국과의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의주는 청나라와 국경을 맞댄 곳이라 무역이 활발했고 김만득은 인삼과 무명을 청나라에 팔고 비단과 약재를 사오는 일을 했습니다. 장시 등록에 따르면 그는 1년에 서너 번 압록강을 건너 무역을 했고 한 번에 쌀 100말 어치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의 재산은 논밭으로 따지면 100마지기가 넘는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땅이 없었기에 전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업활동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다. 시전에서 장사를 하려면 상세라는 세금을 냈고 국경을 넘어 무역을 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고 무역세를 냈습니다. 그의 장부에 따르면 1년에 쌀 40만 어치 정도를 각종 상업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또한 그에게도 군포 의무는 있었습니다. 그와 세 아들이 각각 2필씩 총 8필을 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기에 군포 납부는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종종 다른 사람의 군포를 대신 내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민이 군포를 낼 수 없을 때 김만득이 대신 내주고 나중에 더 많은 곡식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리대금업이었고 조선 후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불린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김만득의 사례는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함께 세금 체계도 복잡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영조 시대에 실시된 균역법은 또 다른 큰 변화였습니다. 그때까지 군포는 1년에 2필이었는데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군포를 내지 못해 도망가는 백성이 해마다 늘어났고 어떤 마을은 절반 이상의 주민이 떠났다고 합니다. 영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하들과 오랜 논의 끝에 균역법을 만들었습니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것입니다. 대신 부족한 재정은 어장세, 선박세 등 다른 세금을 신설하여 메웠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농민 이방추는 이 혜택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의 가계부에 따르면 영조 27년 이전에는 군포로 무명 2필을 냈는데 균역법 시행 후에는 1필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쌀 5말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고 이는 작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는 절약한 돈으로 밭 한마지기를 더 샀고 이는 가족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균역법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만든 어장세와 선박세는 어민과 선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었고 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균역법은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양반은 법적으로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대로사족은 군포를 내지 않았죠. 그 대신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졌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거나 지방에서 향촌 사회를 이끌거나 학문을 연구하여 사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양반들은 과전이나 녹봉을 받았기에 오히려 국가로부터 곡식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삼품 당상관은 한 달에 쌀 13석을 받았고 육품 관리도 쌀 6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반도 전세와 대동세는 냈습니다. 다만 그들은 대부분 지주여서 직접 농사짓지 않고 소작인을 두었습니다. 소작인이 농사를 짓고 수확의 절반을 주면 그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냈을 뿐입니다. 실질적 부담은 소작인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평민양인은 모든 세금의 직접적 부담자였습니다. 전세, 공납, 대동세, 군포, 요역 모두를 져야 했습니다. 특히 군포가 가장 큰 부담이었고 호적 자료를 보면 군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려가 되면 군포가 면제되어 절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노비로 신분을 낮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비는 주인에게 신공이라는 일종의 세금을 냈지만 국가에는 군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노비가 되는 것이 양인으로 사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었던 것입니다. 비변사등록에는 양인이 일부러 노비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법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성은 직접적인 세금 의무는 없었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세금 마련에 동원되었습니다. 배를 짜거나 누에를 쳐서 군포를 마련했고 밭농사를 도와 전세를 마련했으며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성은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의 군포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일부 부유한 양반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소작지를 운영하며 전세를 직접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세금 제도는 사회 전반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상업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공납제도는 역설적으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백성들이 공납물을 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상업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특히 박납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일부는 거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동법 시행 후에는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에게서 구매했고 이들은 조선 후기 경강상인, 송상,
만상 같은 거대 상인 집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실학자 유영어는 반개수록에서 공납제도가 오히려 상업을 발달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세금은 인구 이동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었고, 실록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숙종 때 한 해에만 5만 명이 넘는 유랑민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는 화전민이 되어 산으로 들어갔고, 강원도와 함경도의 산간 지역에는 이들이 만든 새로운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일부는 도시로 흘러들어가 임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한양의 인구가 조선 후기에 급증한 것도 이런 세금 피난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조선 후기 사회 구조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세금 제도는 문학과 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한시가 수없이 많이 지어졌고, 정약용의 애절향이나 박지원의 양반전 같은 작품들은 세금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변사또가 춘향의 집에 세금을 요구하는 장면은 당시 백성들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민화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이는 세금을 낼 만큼 충분히 수확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세금은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납으로 특산물을 바치던 지역들은 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삼배, 경상도 진주의 비단, 전주의 한지는 공납을 통해 품질이 향상되고 전국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조선의 세금 제도는 단순한 재정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조선 역사를 관통한 백성들의 삶 자체였고, 국가 운영의 근간이었으며 사회 변화의 동력이었습니다. 전세, 공납, 역이라는 세 기둥은 때로는 백성을 짓눌렀지만 대동법과 균역법 같은 개혁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의 농민 김등남부터 영조대의 농민 정열입, 정조대의 상인 김만드까지 신분과 시대와 직업을 넘어 모든 백성들은 세금과 씨름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조세제도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진 세율, 복지 재정, 공정한 과세. 우리도 여전히 더 나은 제도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금은 단순히 걷고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계약이라고. 그리고 그 계약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선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